안녕하십니까. 경기초등교사협회장 정영화입니다. 오늘 교육정책 입법 포럼 특별기획편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교원의 권리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와 교육의 본질을 함께 성찰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논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립이 때로는 침묵의 강요로 또 중립의 의무가 표현의 금지로 해석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는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책무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 자유와 책무, 기본권과 중립성 사이의 균형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단지 국가의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단순히 찬반의 대립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교사를 신뢰하고 교사가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교육활동을,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개회사를 해주실 제19대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교육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 그리고 교육법 발전을 위해서 힘써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한교육법학회장 19대 법학회장을 지낸 이덕난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 기획으로 포럼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흔히 정치 참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리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포함이 되는데 오늘 이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도 채택이 돼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많고요. 국회에 굉장히 많은 법률안들도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입법의 가능성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선거 연령도 하향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투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학교 내에서 이 투표나 선거와 관련된 그리고 또 정치나 민주시민과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 과연 일체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제는 좀 뭔가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영석 교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영석 교수님께서는 헌법 전공하셨고요. 교육제도 법정주의로 박사학위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헌법과 행정법 강의하고 계시고요.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이사 맡고 계십니다. 최근 주요 연구로는 교육자치와 교육조례가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교육법의 이론과 실제, 독일 헌법 판례 등이 있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우석대학교 이영석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할 부분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그 4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교육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이 있는데요. 2010년대에 교원, 특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가지고 큰 반향을 일으킨 아주 의미 있는 판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논의할 문제는 정당 가입 금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공무원들은 그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좀 짚어보고요. 세 번째는 집단행위 금지입니다. 공무회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이 교사들의
그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정치적 기본권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이 교육감이나 다른 선출직 공무원의 입후보를 하려면 90일 전에 사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 특히 대학의 교원과 달리 90일 이전에 사직 의무를 강행한다는 것은 그 정치적 기본권에 심각한 그 침해 요소가 돼가지고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가장 큰 네 가지, 선거운동, 정당가입, 집단행위, 그다음에 입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분석을 해가면서 앞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논의, 그다음에 사회적 논의와 수용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포럼의 사회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아주실 박남기 교수님은 광주교대 총장직 역임하셨고요.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초등교사협회 그리고 교육정책입법 포럼이 공동으로 기획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먼저 기조 강연으로 이덕난 전 회장님의 말씀이 있고 이어서 이영석 교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마침 여기 정영화 경기주회장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 분 발표 과정 중에 궁금한 점, 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더 알고 싶어하는 내용,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또 그런 역할도 담당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조금은 더 재밌게 진행하기 위해서 혹시 가능하시면 두 분께서 발표 시간을 20분 정도로 줄여주셔도 워낙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영화 경기회장님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함께 역동적으로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이덕난 전 회장님의 기조 강연을 초대해 듣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같이 과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게 뭐냐, 관련된 법령들은 어떤 게 있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규제 내지는 허용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관련된 법률안들이 지금 국회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올라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자료 화면에 그 준비된 발표 원고가 이제 함께 제시가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목차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차 첫 번째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또는 중립성, 이것의 개념은 뭐고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걸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현행 법령상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특히 정치적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추진 전략하고 관련된 법률안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분 내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따 또 질의응답 시간에 마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8월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국정과제인 거죠. 여기에 국가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5대 국정 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그리고 123개의 국정과제가 제시가 돼 있어요. 이 가운데 목표 4의 전략 7에 보면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된 언급이 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교사의 직무 외
정치적 기본권 보장 이렇게 이제 워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직무와 별개로 또 직무 활동과 또는 근무 시간과 이것과는 좀 별개의 시간이나 별개의 활동 여기서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같이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점은 뭐냐? 이걸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상위 수준에서 뭐라고 제시하고 있느냐? 상호 존중받는 학교 만들기. 요것을 위한 교원 존중 방안의 일환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제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무제한 허용하자, 또 그냥 허용하는 것 자체가 목표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바로 교원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상호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거, 이게 최종적인 목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 시간 동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정과제 102번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나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기본권 보호. 그래서 우리가 교권보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특히 서희초 사건 이후로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국가적으로도 이걸 해왔죠. 이제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기본권 보호까지 함께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워딩이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교원의 정치 기본권인데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측면을 보장하겠다는 거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하는 겁니다. 교원도 물론 공직자이기도 하고 교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이 있지만 분명히 이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일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무조건 제한하는 건 온당치 않지 않느냐, 이걸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이게 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면 이번엔 되는 겁니까? 국정과제에 채택이 된 게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안 됐을까요? 당시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분석할 때에는 실용적인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공감대를 끌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나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용적인 방안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이거 되는 겁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이 법률 개정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요. 하기 나름입니다. 결국은 가장 문제가 됐던 국민적인 공감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사회적인 합의를 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실용적인 1단계 방안을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그러면 입법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첫 단추를 깰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정치 참여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치적 기본권 이건 뭔가요? 먼저 우리가 정치적 자유권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4년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 발표할 수 있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으로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 보면 다음 페이지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하고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의 자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의 자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 21조가 규정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당 가입이라든가 선거운동의 자유는 요거는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의 자유의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치적 기본권의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참정권이 되겠죠. 참정권은 선거권과 공무 단위권 그리고 국민 투표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헌법 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끌어내서 법으로도 정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런 거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복무를 적용받는다.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7조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것이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다 같이 지금 적용 내지는 준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부분을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1995년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이 그러면 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느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필요성이죠. 여기에 이제 4가지 학설도 제시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겁니다.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 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교원의 경우에도 이것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 이거죠. 교원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성질상, 여기서 직무는 교원의 직무가 되겠죠. 그러면 교원의 직무 성질상 그 직무 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원에게 일체의 정치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온당하냐? 특히 정치적 자유권을 일체 금지할 정도로 필요한 거냐? 직무의 성질과 이게 비례관계가 맞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한하고 있는 법령들이 직무의 성질이나 직무 집행의 중립성 유지 필요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고요. 이제는 그걸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풀어줘도 직무 집행의 중립성 유지나 직무의 성질과 비교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왜 교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헌법 31조 사항에 교육과 관련된 헌법 조항 가운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교육의 다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법률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헌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입법부인 국회의 재량이 분명히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률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교원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그 다음에 정치적 기본권 보장 이런 부분들은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가 또 하나의 중요한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앞서서 이영석 교수님이 인사 말씀에서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대학 교원에게 허용되는데 초중등 교원에게는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거냐? 왜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는 되고 유초, 중고생을 가르치는 초중등 교원은, 유초중등 교원은 안 된다고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한마디로 잘 따라 배우고 따라하는 초중등 학생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에게는 특별한 제한이 됐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기본권을 제한했으니까 사실은 오히려 기본권 제한한 거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가르치는 학생이 그렇게 잘 따라 배우고 잘 따라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선생님이 시킨다고 하고 선생님이 말한다고 그대로 믿고 안 그렇던데요? 요즘 애들 어디 그런가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층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잘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겠다. 또 하나는 그러면 선생님이, 교원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여타의 교육활동 할 때는 분명히 교원이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영화 보러 갈 때도 교원인가요? 선생님이 어디 유원지에 놀러 갈 때도, 가족이랑 같이 놀러 갈 때도 교원인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근무 시간이나 교육활동과 관련성을 무관하게 일체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거냐? 당시의 헌법재판소는 2001년도 판례에서 이제 똑같은 판례에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잠재적 교육활동이 있습니다. 그 잠재적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헌재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가 이걸 여전히 유효하다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는 선생님도 좀 근무 시간이라든가 직무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면 이제 좀 달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한 게 있어요.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 입장에서 수업권 침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따가 한번 이영석 교수님 그 이제 발표해 주실 때나 그 다음에 또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 동의가 되시나요? 학생 입장에서 수업권 침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안 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재 결정례에 대해서 반론들도 있죠. 오히려 교육이 권력 지배로부터의 독립의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해서 선생님들이 아무 말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 비판도 못하게 하고 하게 되면 그럼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못 지켜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를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반론들도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 입법에는 반영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현행 법령에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조항들,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인데요. 교육기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 사유를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어요.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되며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향된 정치교육은 금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정치활동의 자유권을 완전히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교육기본권은, 교육기본법은 일체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58조 1항에서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학생의 지지 선동 요거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나 또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견해 표시 이게 다 금지된 게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이것을 위한 학생의 지지 선동 요거 안 된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법률 조항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에서 이거 규제하고 있는 걸까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규제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정치적 기본권은. 그러면 이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면 그러면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도 안 되지만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똑같이 준용이 되는 공무원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언론, 출판, 집회, 후원의 자유 등 이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니까 한마디로 헌법이 보장한 이 기본권을 다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대통령령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에 하위 그 호로 규정되어 있는 5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도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어떤 금전을 통해서 뭐 후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금지가 되도록 하는 어디다 걸어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또 제한하는 제3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 3조의 2항에는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국가정책에 대해서 교육정책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좀 몇 사람이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그러면 너네 단체 아니야? 그러면 이거 법무규정 위반이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게 좋아요 댓글도 제대로 못 눌러요. 모르고 눌렀어도 이거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고양이가 눌렀어요 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좋아요도 못 누르게 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네. 그 좋아요 누가 눌렀는지 이거 다 알려지나요? 학생들에게 영향을 줘요? 헌재 판례의 의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적 후원금 관련 제한 조항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정치자금법입니다. 여기에 8조에 후원의 후원과 관련된 조항하고 10조에 후원금의 모금 기부에 관한 조항이 나와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뭐가 돼 있냐면 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치인이 국회의원이나 뭐 교육감이나 후원회 구성된다. 그러면 거기에 회원도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비회원도 후원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만 주라고. 그런데 여기에 이 공무원과 교원은 비회원 자격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선생님들은 유일하게 뭐로만 낼 수 있어요? 그냥 선관위에다가 내는 것만 낼 수 있어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응원하거나 내가 어떤 정책이나 입법을 지지하거나 이런 이제 국회의원이나 교육감이나 뭐 여기가 있다. 그러면 또는 시도지사도 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후원금을 그 사람한테만 지정해서 낼 수는 없다. 내면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원 노조하고 그러면 교원 단체. 여기서는 그 초등교사협회도 지금 여기에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정치활동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원 노조법에서는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교원 단체는 됩니까? 교원 단체는 명시적으로 제한한 규정이 교육기본법상의 교원단체 조항이 있는데 거기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허용된다든가 금지한다든가. 그런데 뭐로 보는 거예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걸로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교육감 선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 자 교육감 후보자들 또는 경선에 나올 만한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 한번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우리 한번 토론 한번 해보죠. 또 우리 교원단체나 우리 교원노조에서 생각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문해서 인사 나누고 뭐 얘기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까지도 금지시켜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오히려 그런 거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원에 정당 가입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금지한 조항들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 65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원의 선거운동 등의 금지 조항, 이것도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제2항에서 금지를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65조에도 관련된 조항이 사항에 또 나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시간이 조금은 이제 지났으니까요. 간단하게만 몇 가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드리고 법률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뒤에서 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초중등 교원의 지정 후원금 납부를 이걸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후원회에 회원도 아니고 비회원 자격으로도 후원할 수가 있는데 지정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더군다나 이것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금지한다? 이거는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법률로 제한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풀어주는 게 맞겠다. 국정과제에서 교사의 직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얘기했죠.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유초중등 교원이 직무와 관계없는 상황에서 재정적 기여를 통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소개해드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교원이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이게 학생들에게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잘 따라 배우고 잘 따라하는 초중등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연 뭔가? 학생들이 이거 알 수도 없죠. 그리고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좀 전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활동 외의 시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그런 시간 공간 속에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시작하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좀 정해서 한번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시작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교육기본법하고 사립학교법은 포괄적으로 일체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제한하는 거, 이거는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다.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나 또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다 풀어주는 것보다 필요 최소한으로 먼저 시작해보고 그 성과나 부작용을 좀 우리가 본 다음에 부작용이 많으면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도 마련해보고 그러면서 이쯤 됐다 싶으면 더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교원이 어떠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이제 허용할 때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아마 의미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덕난 회장께서는 이 점진적 개혁을 지금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국회 입법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입법안들은 상당히 좀 개혁적으로 파격적으로 지금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이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들의 논의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아마 많은 논의들이 이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한두 가지 간단한 것들만 좀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좀 이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집중적으로 많은 질의응답 또는 토론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이제 직무의 성질 또 직무집행의 중립성 유지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합당하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합당한 제한은 어느 정도까지고 그렇다면 어디부터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까 이제
지금 뭐 후원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교원들에게 그 후원금 하는 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에 깊은 뜻이 숨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후원금 부분도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고, 아울러서 우리 이덕난 회장님이 보실 때 이 합당한 제한은 어느 정도이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일지 좀 그걸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어렵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을 그래서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선 쉽게 현실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용이한 것을 아까 주셨던 그 기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주시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인 후원금 제도가 상당히 좀 중요하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이렇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정치 자금이 필요한데 이 정치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부정 비리나 또는 이제 정관 정경 유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합리적인 제도가 이 후원금 제도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만약에 교육감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이제 시도지사가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정책을 하고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제시하면서 그것에 이제 공감을 하는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후원금을 납부를 해주고 1인당 후원 연간 한도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까지는 이제 연말정산 그대로 세액공제까지도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잘 설명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금으로 모금을 해서 그거 가지고 떳떳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저 정치인이 교육감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하면 정말 우리 교육에 발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한테 후원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입장이나 이제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지지해주고 후원금을 많이 해주는 이런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런 정책을 했더니 이런 시민들이 후원금을 많이 내주는구나. 그럼 내가 이쪽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교원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본인이 직접 표현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표현해 줄 정치인에게 어떤 경제적인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조차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우선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생님이 어느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는지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하고 비교해서 초중등 교원에게 제안했던 그 이유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직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한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부분이 가장 가능하고 뭐 어떤 또 파장도 적을 그러면서도 교원들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겠다.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적인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우려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이나 선생님들 중에도 좀 일부 있거든요. 학부모님 중에도. 그런데 후원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선생님들이 직접 발언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보기에 진짜 괜찮은 정치인이다. 괜찮은 국회의원이다. 교육감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그 방향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그래도 걸림돌이 좀 적을 수 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정치적 표현 자유를 법이 아니라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교원들이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법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게
지금 교원의 또 공무원의 정치적인 기본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많이 거기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과연 우리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줄 것이냐,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는 오히려 법적인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법자인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허용할 것은 허용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어떻든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아예 정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언급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어떤 걸러지지 않은 어떤 이념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문제도 또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소개해 주셨던 헌재 판시가 거의 25년 전 거잖아요. 네. 사반세기 전에 헌재 판시인데 이제 지금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보실 때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이런 정도는 허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시대 흐름으로 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교사인데 아까 이영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100% 허용이 되고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아예 100% 금지를 해버리는 이 극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헌재 판시도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같은 질문인데 어느 정도까지 풀어주어도 괜찮을 걸로 보이시는지. 상당히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25년 정도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선거 연령이 많이 좀 내려왔죠.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그 중에 일부든 어쨌든 고등학생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선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들 다 느끼다시피 학생들이 어느 후보를 찍어야 되는지 어느 정당에다 표를 줘야 되는지 이 판단을 그러면 뭘 보고 하냐는 거죠. 그러면 뭐 그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한다든가 유튜브를 검색한다든가 인스타를 검색한다든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이야기들이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방송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과연 신뢰로운가? 훨씬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 아이들은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선거나 정치에 대해서 처음 눈을 뜨고 배우고 직접 투표를 하는 이런 단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 내버려 둘 거냐? 처음부터 만약에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유튜브를 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서 선거나 투표를 하는 연습이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대학 들어가고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익숙한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고등학교 선생님들 내지는 중등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학생들의 정치교육이나 시민교육이나 선거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태도는 요거를 선관위에다 맡기고 있어요. 학교나 교육청이 애매하니까 선관위에다가 교육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선관위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정치나 정치적인 판단이나 선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요? 진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좀 무책임하게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할 부분들을 좀 둬야 된다. 또 하나는 또 현실적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런 좋아요 누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댓글 좀 쓰고 이런 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선생님이 댓글 남기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걸 만약에 봤다.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그런 댓글을 남긴 선생님이다. 이래가지고 저 선생님 말씀 듣지 말아야지. 이 선생님은 내가 이런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가요? 이거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미성숙한 존재로 너무 낮춰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선생님들에게 허용해야 될 부분은 있다. 다만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질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 요거는 같이 좀 논의를 해서 합의안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요거까지는 하고 요거까지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 정치 후원금, 그다음에 좋아요, 댓글,
뭐 이런 정도는 아무튼 허용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따 이영석 교수님도 발표하시겠지만 혹시 이 교수님 생각도 미리 조금 보태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권리가 있거든 사람한테. 근데 그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헌법에 담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상대방은 국가입니다. 그게 기본권의 특징인데 지금 정치적 기본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헌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공무원은 권리 주체성이 조금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를 담당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공인으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국민처럼 사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의 논리를 보면 이 선생님,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서 어떤 사인으로서의 기본권 주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가 공무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한다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게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까지 아직 분위기가 계속 그런 쪽으로만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치적 기본권도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기본권을 인정을 해가지고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개인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좀 분리를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일부나마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적 발전 방향이 아닐까 여기까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종교의 중립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종교 활동을 금하진 않거든요. 사인으로서 그 기본권이기 때문에. 근데 유독 오히려 유럽 국가들은 그 종교에 대해서는 더 엄하다고 이 정치에 대해서 좀 관대하다면 우리는 그 반대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번 논의를 통해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규제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은 갖습니다. 지금 우리 정영 경기 회장님 계시는데 아마 관련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한두 가지 질문 주시면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이영석 교수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아까 회장님께서도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고 아이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했고 똑똑해지고 있고 또 AI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도 정말 많은 상식과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또 정치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에게도 배우고 본인들이 또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에 어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아젠다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고 실용적인 전략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에는 이재명 정부 시대에는 우리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하면서도 또 교육 현장의 신뢰와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좀 실패하지 않고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현장의 신뢰 그리고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제 사실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중에 다 좋은데요. 그거 허용했다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떡하죠?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래서도 제가 이게 뭐든지 처음에 활짝 열었다가 부작용이 있으니까 조금 줄여야 되겠는데요?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조금 열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더 크게 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우려,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뭐 리박스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들이 현장에서는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치적 자유권을 이렇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열어줬더니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건전한 담론이 형성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뭐
그 일본 일본의 강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든가 아니면 나치에 관련된 뭐 문제가 등장한다든가 이러면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면 정말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큰 혼란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러면 무조건 활짝 여는 게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 중립성이나 그다음에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걸 우리는 늘 어떤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걸로 많이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만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여러 개가 있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결정하는 어떤 공무원이 있다. 교육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공무원들하고 학교에 뭐 교감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학교에 저기 평교사로 있는 선생님들 이분들하고 이게 같냐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또는 이제 군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국정원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어떤 그 비공개의 비밀스러운 정보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 허용하는 게 맞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나 그 사람의 권한, 특히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죠.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냐. 그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국정원 공무원이나 또는 경찰이나 그 다음에 어떤 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정책이나 사업이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뭐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사들은 낮을 수밖에 없다. 다만 우려되는 거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무 시간과의 어떤 관련성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의 여부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 정도는 허용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래서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한다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다 모두에게 똑같이 허용하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무의 성질이나 권한에 따라서 구분해주는 또 그걸 역할을 하는 기관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공무원 일괄적인 그 정치 기본권 보장 쪽으로 입법이 많이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데 아마 교원의 특성을 감안해서 조금 직무의 어떤 권한, 범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가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혹시 이영석 교수님 더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더해 주시고 이제 이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의 목적이 지식 전달도 있지만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의식 함양도 교육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본권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회복도 되지만 정치적 기본권을 가지고 오히려 교육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공론회장이나 정책 비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적인 모델로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사들, 이게 선생님들한테 정치적이 아니라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용이 아니고요. 방법과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내용과 태도 뭐 지금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 나중에 좀 그 부분을 약간 더 보완해서 또 말씀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영석 교수님의 발표를 초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모두 발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4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운동 전면 금지하고 두 번째는 정당 가입 금지, 세 번째는 집단행위 금지에 관한 것, 네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공직 후보자가 된다고 보면 90일 전에 사직 의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가 선거운동 전면금지입니다. 선거운동 전면금지의 입법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래된 입법입니다. 지금은 공직선거법으로 좀 통합이 돼 있는데요. 과거 94년도 이전에는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지방회 선거법 해가지고 선거마다 법률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마다 법률이 다 있는데 그 규정들을 보면 또 그 안에 공무원, 즉 선생님들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는 규정들이 다 담아 있었고요. 94년도에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으로 개정이 되고 05년도에 공직선거법으로 법률안이 바뀌면서도 통합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구 수정만 있었을 뿐이지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는 변치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선생님께서 좀 부당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을 일이 있으면 징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선생님들이 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데 이게 선거운동 전면금지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전반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투표 권유 운동도 못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전부 다 침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그 선거운동 전면 금지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피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 방법도 똑같이 발전해왔다는 겁니다.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선거운동은 뭐 지면이나 연설이나 포스터 수준이었다가 지금 핸드폰이 나오면서 또 문자 메시지로 했다가 SNS를 했다가 이렇게 발전이 됐고 과거에는 그 유명한 지리적으로 선거구를 획정을 해가지고 게리맨더링 사건도 터져 나왔는데 지금은 디지털 게리맨더링이라고 해가지고 SNS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편향 정보를 주입을 해가지고 후보자한테 유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입법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했고요. 아까 우리 이덕남 회장님께 말씀했듯이 특히 공무원 중에 선생님은 일반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특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덕남 회장님이 말씀한 걸 잠깐 그 인용을 하자면 학생들은 감수성, 모방성, 수용성이 큰 시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사라는 직업은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이게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타당하다고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의의를 잠깐 살펴보면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자체가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선생님한테도 보다 크게 작용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인정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교육의 본질적인 특성과 특수성을 정치적 기본권보다 더 무게를 둬가지고 정치적 기본권은 선생님들의 하나의 개인적인 사익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의 특수성과 그 다음에 중립성을 보다 큰 공익으로 봐가지고 공익적으로 더 큰 무게를 둬가지고 선거운동 전면금지를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2010년대에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는 논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정당 그 가입금지 사건인데요. 정당 가입금지는 이제 정당법에 이제 그 규정이 돼 있기도 하고 국가공무원법에도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정당법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된 뒤에 미군정이 들어왔는데 미군정 법령에서 그 정당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공화국까지 그 이어지다가 재밌는 것은 이 공화국 정당법에는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의 당원을 될 수 없다는 게 당원 배제 규정 자체가 없어가지고 공무원이나 선생님들도 이 공화국 시기에는 정당을 자유스럽게 가입할 수가 있었는데요. 1962년 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정당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사를 정당에 그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이제 그때 이제 정당법에 들어왔고요. 유예 그 후에 이제 개정이 한 번 됐는데, 요게 맨 처음에는 정당을 가입을 금지한다는 이제 규정만 나오고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암암리에 정당 활동하는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까지 이어지는 형사처벌 조항이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 바로 뭐냐면, 그 공무원의 이제 정당을 가입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그 정당 가입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결사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임에 들어가고 모임을 만드는 적극적 결사의 자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임을 바꾸거나 모임을 탈퇴하는 소극적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정당의 가입을 아예 초부터 못하게 막는 것은 그 적극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한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초중공 그 교원들한테는 정당 가입이 금지가 돼 있는데, 또 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육에 종사하고 있지만 초중고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가입을 금지시키고, 즉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대학 교수라고 해가지고 결사의 자유, 그 정당 가입에 그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봐가지고 쟁점이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이것도 헌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무원은 이제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그 어떤 상투적인 이제 논리를 또 내세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교육의 이제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또 이때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육의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교육이 국가 권력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벗어나가지고 간섭을 받지 않고 본연의 기능에 벗어나가지고 정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고요. 또한 선생님들이 정당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목적과 그 다음에 정당의 기본적인 창립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교육의 투영이 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에 대해 가지고 정당 가입 자체는 헌법상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 건데, 근데 왜 초중고 선생님들은 정당 가입이 안 되고 대학 교수들은 정당 가입이 되냐? 이게 엄격한 차별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그 논의가 좀 됐는데, 헌법재판소도 이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냐면,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이제 똑같이 취급을 하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민주주의에서 평등이란 것은 상대적 평등이라고 해가지고요,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리를 이 사건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초중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학생의 인격 형성과 기초지식 전달에 있고, 대학 교수는 학문 연구와 지도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초중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 학생을 지도 교육하는 것이 주 교육의 목적이고, 대학 교수님들은 연구가 주 목적이라고 직무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교육하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초중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숙한 청소년, 가치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대학 교수님들은 성인이고 가치관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고 독자적인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성격을 보는데, 초중고 선생님들은 교육의 성격 자체가 교육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고, 대학 교수들은 학문의 자유, 그 다음에 사상의
다양성 보장이 중시되기 때문에 직무의 본질, 교육 대상, 그 다음에 사회적 영향력,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특질에 따라 가지고 합리적으로 차별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평등의 원칙은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특히 선생님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차별의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 초중고 선생님도 안 되고 대학 교수는 되냐? 여기에 대한 합리적 차별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후속 논의가 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교원 및 그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완화 논의가 보다 촉발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봐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의 이제 집단행위 금지 이게 있는데 이 집단행위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위정자가 있고 권력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들이 준 권한을 가지고 본인의 뜻을 펼칠 수가 있는데 일반 개인은 혼자 어떤 사실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헌법은 21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것을 보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외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큰 소리를 내야만 위정자들 그 얘기를 듣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우리 헌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시끄럽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시끄러운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을 모든 국민한테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집단 행동이 금지가 된 것은 대표적으로 공무원과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은 공무 외에 집단 행동을 금지한다고 국가공무원법에 딱 못 박아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집단 행위가 뭐냐 이겁니다. 두 명이 모인 것이 집단 행위냐, 아니면 협회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행동한 것이 집단이냐. 요게 이제 모호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무 전념 의무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가 뭐냐 이겁니다. 직무. 어디까지가 직무고, 근데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라는 것이 수업 시간도 있고 수업 시간 외의 것이 있고, 또한 학교가 종료가 되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 뭐 문자나 메일로 오는 그 답변하는 것도 전부 다 업무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모호하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집단 행동을 금지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국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집단 행동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집단 행위, 그다음에 직무 전념, 이 공의란 개념이 모호하다고 본 겁니다. 청구인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인데, 명확성의 원칙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법률을 만들 때는요 굉장히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명확하다는 게 바로 뭐냐면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그 문구를 보고 아 이렇구나 라고 할 정도의 명확성의 원칙인데, 자 쉬운 예를 들어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아 사람이 누구고 살해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형이 무엇이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법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만약에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성할 때까지 징역에 처하겠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과연 이웃이 범위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반성을 해야 징역을 살까요? 그냥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묶어놔가지고 요건과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 이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단행위, 그다음에 직무전념, 공익이라는 의무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그 쟁점이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헌법재판소는 뭐냐면 일단 헌법재판소의 명확성 원칙이라는 것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 문구를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사회 현상을 너무나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법문원을 추상적이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데 법관의 솔직히 말하면 법원의 판사님들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으면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자, 집단행동이란 뭐냐? 판사의 보충적 해석이라고 보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에 손상이 갈 정도의 다수의 결집된 행동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본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나도 않고 그냥 거리에 나와 가지고 시위를 한다든가, 물론 이제 방학 때 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학기 중에, 그러면 아무리 선생님들의 어떤 의사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학부형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교육권을 좀, 수학권을 좀 보장해 달라고, 이게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집단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직무는 바로 뭐냐면 공무원은 담당하는 직무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이 주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공무원은 행정 업무가 주 업무고 다 있는데, 그 본인이 맡은 직무를 오로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공익이란 게 바로 뭐냐면 사회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공직선거법 이제 60조 1항 4호 사건인데요.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 의무 있잖아요. 이것이 평등권이 침해하지 않는 사건이 쟁점이 있는 사건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일반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감이나 다른 뭐 의원 선거 입후보자 하면 90일 전에 그 직을 사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현직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의원이나 현직 교육감이 내가 다음 선거에 한번 출마를 해보겠다 딱 하면 90일 전에 사직 의무가 없이 계속 직무를 전념하다가 선거운동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은 선출직이고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 직무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나는 선출직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평교사였기 때문에 90일 전에 사직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야 하고, 뭐 그러면 이게 엄밀하게 보면 이게 차별이 딱 맞거든요. 그런데 또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쟁점이 된 사건인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만약에 교육감을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선거 전 90일 전에 사직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전라북도는 교육감이 안 계신데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업무 대행자를 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 본 건데, 그 판결 내용을 더 들여다보니까 뭐냐면, 왜 안 되냐? 교육감 같은 경우는 주 업무가 교육 행정 업무라는 거죠. 여기 선생님들은 주 업무가 교육, 학생 지도인데, 교육감은 주 업무가 교육 행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냐면, 교육감은 연임이 허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일 이상 공석이면 교육행정에 업무 공백이 발생을 하고, 어차피 이 사람이 연임 보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90일 그 이전에 사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이 교육감 선거를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학교에 근무를 하시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일단 학생들은 선거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물론 고등학교 만 18세 이상인 경우는 선거권이 있지만 대부분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학생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학부형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만약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평교사가 아니라 교감이나 교장, 그 다음에 장학관 같은 경우에는 동료나 부하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평교사들한테 어떤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90일 전에 사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간단히 소개한 이제 판례의 이제 공통 법리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크게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두 번째는 공익과
사익의 이제 균형,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판단하는 기준이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있는데 이건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을 할 때는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잉금지 원칙이고요. 이것도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게 바로 과소보호라는 게 아니 과소금지 원칙이 있는데 국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때, 즉 급부를 주거나 아니면 혜택을 줄 때는 작게 주지 마라. 과소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는 과잉금지와 과소금지가 있는데 이건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위헌 여부를 심사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권의 보장, 즉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계속 던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판례 이게 설명의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권이 잘 보장되고 인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냐? 교도소입니다. 왜 그러냐? 재소자들을 국가가 특별히 봐주는 게 아니라 교도소 내에 있는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해서 계속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걸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외쳐야 합니다. 외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청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무원이 됐든지 공무원이 아니었든지 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청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청원은 행정부서 요청하는 행정청원권도 있지만 입법부인 국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입법청원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권 등을 주장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정치적 기본권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다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로마의 격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구제받지 못한다. 이 말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포럼 할 때도 권리에서 잠자는 자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또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재소자를 예로 든 이유가 교원들 경우에는 그 이렇게 교직 단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이러한 그 입법 청원권이랄지 또 행정부를 상대로 한 청원권 행사를 상대적으로 적게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적게 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사들이 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속에서 그동안에 조금은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다면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포럼도 교직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기도 회장님도 계시니까 혹시 경기도 지회 주체로 아니면 그 전체 이제 협회 주체로 이런 지속적인 청원권 행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현재 우리 대한초등교사협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청원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리 위에 잠자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교원 단체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청원을 올리고 있으나 아쉽게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너무나 힘드셔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참여도가 너무 낮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좀 너무 풀 죽어 있지 말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가 좀 맞지는 않지만 아까 그래도 이영석 교수님이 재소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재소자들은 청원권 행사할 때 아마 100% 참여를 거의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다 하고 지속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그런데 선생님들은 청원권 이제 행사하려고 청원하자고 그랬더니 별로 뭐 호응도 없고 또 지속성도 없고 그러면 입법부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여기는 잠시 좀 그 미뤄둬도 되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의 지금
공무원과 교원들에 대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너무 강력한 극단적인 정치 기본권 제약의 일부 책임은 교원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단합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긴 한데 그러나 그런 측면도 있어서 자 이제 아주 좋은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이영석 교수님 기왕 말씀 주신 김에 이 청원권 행사를 하기 위한 조금 구체적인 전략, 좀 성공적인 전략, 그러니까 헌법학자로서 그다음에 법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교직단체들이 그냥 단순하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뭔가 다른 또 제약 조건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전략을 구사한다면 아마 청원권이 더 효과를 발휘해서 그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헌법재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그 선생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사안이 생기면 보통 형사하고 이제 민사 사건에 좀 집중이 되는데 본인이 이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는 건데 헌법재판에서 제일 좋은 것이 헌법소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소원제도라는 것은 법률 문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권력의 그 행사 불행사로 인해 가지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심판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선생님들한테 부당한 지시를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뭐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SNS에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고시를 내리거나 그러면 자 무조건 일률적으로 뭘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따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여기에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청이나 교육감을 상대로 해가지고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단체 이름으로 이의 제기를 한번 해보시고 이의 제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 헌법소원이 이루어지면 이게 또 이슈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은 민사나 형사처럼 사건이 많은 것이 아니고 또한 헌법재판은 더 조금 표현을 거칠게 하면 정치재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회 분위기가 뭐 탄핵심판으로 모든 것이 이제 매몰이 돼 있는데 그런 권리를 찾는데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제도를 적정하게 좀 활용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을 때 입법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입법청원이라는 것이 우리 이덕난 회장님께서 그 국회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더 잘 도와주시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입법청원을 하면 그 원하시는 권리구제에 의한 내용의 입법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우리 그 협의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교원단체도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교원단체가 옛날에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전교조 하나였다가 지금은 협회,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의 어떤 목적이나 그 다음에 업무 성향, 그 다음에 교육 성향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교원 단체가 좀 몇 개로 이제 더 생긴 건 아는데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단체 하나의 주장 가지고 안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만드신 교원 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입법 청원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헌법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 같은 중요한 권리 규제에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소원 제도도 있고 또 이제 입법청원 제도도 있고 하는데 이 교원단체의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교원단체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에 대해서는 아마 100% 공감할 100%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 그 안에 또 이제 반대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본다면 우리 정영화 회장님 오히려 초교협이 나서가지고 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위한 보험교원단체 위원회, 연합위원회 같은 걸 하나 구성을
해도 좋겠다. 왜냐하면 현 정부는 이걸 국정 과제로 내세웠고 또 많은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전체 그 교원 단체가 연합해서 그 이제 다양한 교직 단체들이 연합해 가지고 보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한다면 상당한 어떤 파워를 갖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동의하고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미 이제 또 여러 교사 커뮤니티에서 각자 단체들이 각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연대의 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거기서 주축이 돼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한다면 분명히 같은 뜻을 지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원 단체도 여기에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다 찬성하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됐든 꼭 저희가 뭐 주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주축이 된다면 같이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덕난 회장님 아이디어 더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원들의 조금 네. 보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마 이제 지금 이제 경기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교원 관련 단체들이 뭐 전교조나 교사노조연맹이나 또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한국교총이나 그다음에 또 초교협이나 이런 여러 단체들이 지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또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에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좀 더 나가야 되는 게 근데 사실은 이게 꼭 그 교직 내지는 교원 관련 단체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허용을 해달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좀 해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좀 논의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모든 단체가 다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A부터 Z까지 있는데 그중에 뭐 A부터 C까지를 해달라는 얘기다. 아니면 우리는 A부터 F까지 해달라는 얘기다. 뭔가 이런 얘기들이 조금은 나올 필요가 있겠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교원들 내부나 그다음에 교원 관련 단체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학부모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또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노동계나 그다음에 또 공무원 쪽 뭐 다양한 시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공론화를 해보는 이런 역할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교위가 이제 이전에 1기 국교위는 뭐 거의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뭐 이랬죠. 국교위가 사실 찾으면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기 이제 국교위가 출범을 이제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 피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한번 해서 안을 한번 제시해 보라.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직위나 담당하는 직무에 관계없이 똑같이 다 규제하는 이건 좋은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교육 쪽도 마찬가지예요. 교장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평교사들하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전문직으로 해서 이제 뭐 교육장이 된다든가 교육청에 무슨 과장을 간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어디 연수원장을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직무에 따라서 달라져야죠. 모든 분들이 똑같이 허용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 정책 연구를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경우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허용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이것을 판단해주는 기구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구가 가지고 판단할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찬성이냐 반대냐 찬반 논쟁으로 이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도까지를 하면은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안을 교육부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육부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처럼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우니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게 교육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부는 합의될 만한 안을 만들어서 A안, B안, C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우리 이덕난 회장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조아리 정책의 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원의 교원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공무원까지 다 확대가 되긴 했지만 교원의 관점에서 보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논의하기 위한 확대해주기 위한 어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정책의 창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게 열린 시점에서 더 좋은 것은 교육부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거고 또 국교위는 국교위의 원래 목표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과거에 AIDT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논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 국교위가 교육부가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논의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교육부도 어느 정도 이게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교육부도 진행을 하려면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국교위가 이걸 하나의 중요한 어젠다로 삼아서 이 어떤 사회적 의견 수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교직단체는 그걸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자가 힘을 합치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초교협이 좀 주도가 되든 아니면 여기에서 의제를 내 가지고 다른 더 큰 교직단체하고 공동으로 하든 이 교육부에다가 지금 말씀 나왔던 그 어떤 필요한 그러니까 직무에 따른 기본권 확대 범위는 어디까지 서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기초 연구 또 관련 기구의 모습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기준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교직단체가 요청을 하면 아마 상당히 의미 있는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그 질문할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러 개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네. 사실은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벌써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사 개인에게만 정치적 중립을 정치적 기본권 제한 근거로 삼고 있는데 과연 국가 그렇게 교육부의 교육 중립성 확보 책임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되 학교에서 만약에 제한을 둬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허용되거나 또는 금지되어야 할까 실질적인 어떤 교사들의 언행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구체적인 거라서 이제 조금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언뜻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걸 판단하는 기구와 판단하는 기준과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 실제로 이것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두와 나투두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렇게 열거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이게 모호한데 나 이거 해도 되나?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의문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 사전 질문에도 보면은 수업 중에 사회 현안을 다루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인가요?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게 사회적 현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주제를 어느 정도까지 다루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다루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벗어나는 것 같다든가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 같다든가 이제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궁금해지거든요.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바로 그 기구에다가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구도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제 투두와 나투두의 이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계속 연구도 할 것이고 현장에서 질문들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축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쌓아가는 것들은 계속해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그것은 그 기구에다가 질문해서 답변 받아보고 거기에 준해서 수행하고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면해지거나 아니면 책임이 현격히 낮아지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뭐 그 기구 이름을 명확하게 지금 기억을 혹시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뭐 어떤 네. 그게 이제 해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기구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해석을 하는 기구인 거죠. 네.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번에 우리가 그 아까 나왔던 질문처럼 이 수업 중에 어떻든 이 과목 속에서 교육 내용으로 이 어떤 사회 현안을 다루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교사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이게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그 기구를 통해서 어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지금 그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오늘 네.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외국 사례에서 조금 참고를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건데요. 지금 이제 사전 질문에도 이제 그 외국 사례 질문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허용적입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일본의 경우가 우리하고 상당히 유사한 정도 수준에서 규제가 심하다. 그런데 우리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은 훨씬 더 허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시사점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허용적이란 얘기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수업 시간에 만약에 홀로코스트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그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어떤 교사가 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미국의 교사는 공립학교 교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주에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정부나 교육청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이제 민간 계약직의 형태인데요. 그러면 그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제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하겠죠. 아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심하면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나 표현에 대해서 되게 허용적이고 그리고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허용해도 되고 교사들은 어떤 의사표현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허용이 되면 될수록 또 그 책임도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면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까지 우리가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의 경우에도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허용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서서 다른 분들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토론들이 진행되면서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허용되는 거구나 이런 게 좀 잡혀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이영석 교수님 이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4대 헌재 판결 내용을 이제 결정 사항을 가지고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볼 때 지금 여기에서 이제 2010년의 논의까지도 언급이 됐는데 최근에 지금 급속도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또 AI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선거운동 전면 금지, 정당 가입 금지, 지금 이제 여기서 총 4가지 사안을 주셨는데 그다음에 집단행위 금지, 그다음에 90일 전 사직 의무 이것과 관련해서 보실 때 이제 결국은 우리 시대 현재 그 과거에 옳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과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지만 요새는 워낙 시간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금방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많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헌법학자로서 이 4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 본인이 이제 뭐 헌재 재판관이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변호사 자격이 없어서. 그런가요? 변호사 자격이 없나요? 예. 변호사 자격이 선행돼야겠군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각각 사안에 대해서 조금 그 시대 흐름에 비춰볼 때 아마 이 정도까지는 교사들이 주장을 해도 효과가 있겠다. 뭐 얻어낼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보일까요? 예, 제가 이제 3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은 교사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개인으로서 지위가 있는데 교사로서 지위와 개인으로서 지위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입법 해석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고요. 개인으로서 신분의 권리가 보장되는 직입니다. 근데 하물며 선생님들한테 그냥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논리에 매몰이 돼가지고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특정 정당의 편향적인 발언을 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나 스테레오타입 같은 것을 강조를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개인으로서 특정한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그건 표현의 자유,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걸 너무나 좁게 해석하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논리에 너무 매몰이 돼가지고 개인의 완전 기본권을 왜곡하고 제한하는 그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해결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중립 공무원, 선생님들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는 개념을 독일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제한적이나마 허용을 하고 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중립의 의무가 아니라 절제의 의무라고 합니다. 절제. 본인이 정당 가입 활동이 있고 정치 활동도 허용이 되지만 수업 시간에 편향적인 사고를 학생들에 주입을 시키거나 본인의 정치 성향을 그대로 학생들한테 주입시키는 것까지는 절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의 의무가 아니라 절제의 의무로 그 해석의 논리를 좀 바꿀 시기가 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것도 좀 어렵다고 하면 일본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좀 했는데 최근에는 교육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조금 인용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이제 발생하면 선생님들은 형사사건에서는 유죄냐 무죄냐, 민사사건은 손해배상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만 집중이 있는데 그 제가 협회장님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의 문구나 논리가 기본권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이미 우리 이동남 회장님께서 한번 발표를 하셨는데 아동의 정서적 학대라는 파트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명확성주 위반되냐고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헌법소원을 계속 시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률 이게 사건의 그 결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장된 기본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를 조금 염두에 두고 집중적으로 보셔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협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제도를 적당히 활용하면 기본권을 이제 보장받고 권리를 찾는데 일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영석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제안했던 그 범교직단체 연합회에서 좀 헌법학자들을 조금 하고 학회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교원에 대한 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안을 좀 발췌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헌법소원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진보되었고 또 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그 경쟁력, 국가 파워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탑10 안에 진즉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진국으로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초교협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교직단체에게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또 리더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종종 많은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하나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제 보면은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할 때도 그 시대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언뜻 뭐 이제 그 교육감이랄지 이런 사람들 행정직이기 때문에 뭐 90일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학교감은 행정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논리라면 좀 허용이 되나요?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 저기 교육 이게
조금 요즘 MZ 세대 말로 보면 그 학교장 같은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하고 업무의 성격은 그 교육 행정직이 맞지만 학교장 같은 경우는 그 뭐지 임기제 공무원이고 교육감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장 선생님은 늘공, 그 다음에 교육관님은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늘공과 어공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또 교감, 교장도 다 교원으로 구분이 네,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네.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 없어요? 다 사실은 네. 그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이제 그 질문들을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나왔는데 이게 적게는 한 10수년, 많게는 20여 년이 지났으면 이제 좀 바뀐 시대적인 흐름을 좀 반영해서 새로운 해석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계속 이제 주시고 계신 거죠. 아마 이제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관점을 좀 달리하고 시대적인 흐름을 좀 반영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헌재에서 조금은 전향된 어떤 결과들을 좀 내올 수 있겠다는 생각들은 좀 듭니다. 뭐 모든 사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 포인트에서 오히려 행정직이기 때문에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사실은 이게 헌재만의 논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제 결국은 합헌 판결을 받아낸 그쪽 변호사들이 이제 주장을 그렇게 했고 그 당시로서는 잘했다. 이제 받아들여졌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학생을 가르치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이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교육을 주로 전담하는 이 교원들의 경우에는 자꾸 규제가 필요하다. 이제 이 논리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논리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을 좀 뭔가 개발해서 대응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그만큼 한 25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을 거니까요. 그냥 선생님이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학생은 거의 백지 상태에서 선생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던 그런 시대의 교육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쌍방향으로 하고 질문을 더 잘하는 학생이 유능한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시대상을 반영한다면 그런 논리들을 이제 찾아서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헌법소원이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제기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고 하면 달리 결론들이 나오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포럼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님이셨던 이덕난 교수님, 뭐 저도 법학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교직단체 자체가 어떤 법적인 어떤 지식이랄지 바탕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한교육법학회 혹은 헌법학회 이런 데하고 좀 협업을 해서 교직단체가 새로운 논리도 개발해서 오히려 좀 제공을 하고 그게 또 학술 논문으로 발표되도록 유도를 하고 왜냐하면 결국 헌재도 할 때 학술 논문을 참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조금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온 질문 중에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논의는 주로 이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이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할 때도 이게 혹시라도 내가 이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난 행동은 아닐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사가 정치적 기본권을 얻기 위한 법적인 장애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을 이제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질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 교사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얘기하죠. 코끼리 발을 이렇게 묶어놓고 계속 했더니 풀어놔도 더 못 나가듯이 모든 게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지금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실은 모든 게 막혀 있는 게 아니다. 이 정도가 장애이다. 그래서 그 장애는 이렇게 극복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혹시 제안을 두 분이 해주시면 들으면서 마무리 발언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사실은 두 분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말씀을 주셨죠. 결국은 어떤 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 권리를 주장을 하고, 물론 이제 정당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이것이 좀 입법이라든가 또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좀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국회는 이게 지금 법률안들이 교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확대가 아닙니다. 없던 거에서 이제 새로 만드는 셈인 거예요. 뭐가 있었어야 이걸 확대를 시키죠. 그런데 지금 법률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당법 개정안만 해도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개는 다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것을 허용을 하자.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 건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법률안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인데 역시 교원과 공무원을 다 포함해서 후원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역시 법률안들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도 역시 여러 건의 법률안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거운동을 또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공무원법에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거는 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런 부분들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법에서 풀어보자 하는 거죠, 직접.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고요. 지방공무원 개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개정 대상이 되는 법률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법률안도 많게는 6, 7건씩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입법의 창은 활짝 열려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교사들이 정치적 기본권을 얻기 위한 법적 장애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뭔가 치우거나 아니면 일부 개선하거나 하려고 하는 법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활짝 여는 지금 수준이에요. 만약에 이게 다 통과된다고 하면 그러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또 우려되는 측면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이제 공론화를 시켰을 때 국민들이 듣고 또는 현재 교사분들 중에도 이건 너무 심한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안된 여러 법률안들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뭔가 과도하거나 우려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 요거는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해서 입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원 관련 단체들에서도 지금까지는 이거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고 하면 그 주장도 물론 계속 해야죠. 아직 아무것도 된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더불어서 그것을 정말 부작용에 대한 대책까지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논의하는 그런 논의들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교사들이 권리를 정말 몰라요. 교육행정 및 경영이나 그 다음에 교사론이라는 교직 과목에서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또는 교원의 권리와 의무. 그래서 뭐 의무하면 소극적 의무, 적극적 의무. 아마 시험 대비해가지고 선생님도 공부하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나마 의무는 조금 기억이라도 하시는데 권리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냥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그 어떤 워딩만 들어와 있지 이 권리가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권리지?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지? 이걸 몰라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 교직 수행에 필요한 이 교사의 권리 의무, 특히 이 교사의 권리와 책임 이런 부분들을 좀 가르치는
교직 과목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이런 연수들도 주기적으로 전체 교원들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돼서 선생님들이 자신의 권리를 좀 제대로 알고 그러면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도 점심 먹고 얘기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권리가 있다던데 이거 한번 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가도 저는 상당한 정도 진척이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덕난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각 교육청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 교원의 권리에 관한 법, 또 교직 수행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법들을 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기초 과정, 그다음에 좀 심화 과정해서 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위법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법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야겠다. 그래서 교육감님들께서는 그걸 진행하실 때 이 대한교육법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력을 하시면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고 강사도 얼마든지 확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영석 교수님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의 말씀까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협회장님 그 질문의 마지막에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유신시대 산물인가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 이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신시대 산물이 아니고요. 유신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구시대적 낡은 관습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바꾸고자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이제 성숙도 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인데요. 하나가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평화적으로 내란을 극복을 했는데 이 헌법재판에서도 유례가 없는 건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을 2번 한 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연방헌법재판소 제도가 가장 발달된 독일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안 해봤습니다. 물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50년대 한번 해봤지만 그 정도 우리나라는 그 민주제도와 헌법 기본권에 대한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축적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생님들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어떤 시대착오적 상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민주적 교육을 완성을 위한 권리로 재정립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협회나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형성을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회장님. 네. 오늘 회장님과 여러 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원이 그동안 어떤 권리와 또 어떤 의무를 누려야 하는지 그런 리걸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에서 좀 반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원 단체가 입법 차원 등의 노력 그리고 그것을 어떤 교원 단체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같은 뜻을 가지고 연대하는 노력들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교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입법 차원에 대해서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이유가 단순히 교사들이 그만큼 모래알이라는 뜻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뚫리지 않는 여러 가지 좌절의 경험들이 너무 많고 실패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의지가 좀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필요하고 교사들에게 더 힘을 주는 그런 입법들이 계속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기본권 보장 대상 확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또 세계에 우뚝 서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바로 이 우리나라 공무원, 특히 교원의 이 정치적 기본권 억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또 앞으로 이제 논의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현 정부 내에서 교원의 기본권이 그러니까 정치적 기본권이 최대한 확대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서 크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